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526 시즌 30개 팀 프리뷰,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리고 NBA를 대표하는 명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새롭게 조코피TV에 합류한 이민재 위원의 최애팀, 페이버릿 팀이기도 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저의 세스티아를 내보이지 못하는 점은 다행이자 또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번 여름을 나름대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집토끼를 잡았고, 그리고 드래프트를 통해서 또 좋은 선수를 데려왔죠. 일단 들어온 선수로는 디에런 팍스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팍스와의 연장 계약이 약간의 화두였었는데 결국에는 줄 만큼 줬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당연히 디에런 팍스처럼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그런 외부 자원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디에런 팍스는 샌안토니오를 콕 집어서 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연장 계약을 선물해야 된다. 물론 이 금액이 오버페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전력 보강의 용도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와 연장 계약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프트 2순위로 론 하퍼의 아들이죠, 딜런 하퍼를 영입했습니다. 드래프트에서도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엄청난 행운이 따랐죠. 2순위 지명권을 가져왔고, 그리고 또 다른 로터리 픽인 카트 브라이언트도 영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농구를 하는 선수죠. 자,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에서 FA로 풀린 루크 코넷과 4년 40밀리 넘는 금액에 계약을 했고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백업 빅맨, 그리고 기술자죠, 어릴 때 가드였던 켈리 올리닉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FA로 린디 워터스 3세, 또 조던 맥라플린과도 최근에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집토끼도 잘 잡았고, 또 외부 인사도 적절하게 영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자, 그리고 나간 선수들, 크리스 폴이 1년 뛰고 자유계약 선수로 결국 떠났고요. 산드로 마무켈라시빌리도 FA로서 찰스 베시와 함께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말라카이 브레넌, 블레이크 웨슬리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짧았던 인연을 마무리했죠. 자, 지난 시즌 요약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 시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크리스 폴이 82경기를 모두 다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는 베테랑의 노련미가 필요했고, 반대로 그만큼 기량이 좀 연근, 그런 자원들은 별로 없었다고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5월 승률에는 한참 미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19위, 디펜시브 레이팅 25위.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비 때문에 굉장히 좀 고전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건강 문제 때문에 팀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미치 존슨 감독 대행이 이 팀을 도맡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딱히 특징이 없는, 물론 급작스럽게 감독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만 약간의 무색무취 같은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정식 계약을 맺게 됐죠. 페이스는 13위였는데 페이스는 평범했고요. 공격도 평범했다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특히 빅터 웬반야마가 혈전 때문에 시즌 아웃 되고 나서는 더더욱 문제가 됐었죠. 자, 주요 지표 살펴보면 득점 16위, 리바운드 19위, 야투 성공률 17위, 3점 성공률 20위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중하위권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속공 득점은 전체 10위였는데 페이스가 1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속공 득점이 10위였다.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100점 노장인 크리스 폴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페이스와 속공 득점이 정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점 허용 개수는 많았습니다. 외곽 디펜스가 되지 않았는데 뭐 단순하게 빅터 웬반야마의 공백만 이야기하기에는 뭐 크리스 폴의 무뎌진 뭐 스피드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미치 존슨 감독이 지난 시즌에 뭐 수비에 대한 설정을 뭐 그렇게 영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포포비치 감독 시절 때도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였지만 3점을 매경기 이 정도로 내줘서는 곤란하죠. 자, 페인트존 실점, 웬비가 빠지고 나서는 더 악화되더니 22위였고요. 세컨 기회 실점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뭐 리바운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컨 기회 실점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15.8점이나 내줬습니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였죠. 자, 이런 기록들을 뒤로 하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팀은 더 젊어졌고요. 또 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로스터로 바뀌었죠. 자, 일단 백코트는 디어런 팍스와 딜런 하퍼가 번갈아 지킬 겁니다. 스테픈 캐슬, 줄리안 샴페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팍스, 하퍼, 스테픈 캐슬 이 세 명이 48분을 서로 양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8 곱하기 3을 해야겠죠. 네, 144분을 양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결국에는 디어런 팍스로 시작을 해서 팍스, 하퍼, 스테픈 캐슬이 클러치 타임을 지키는 그림이지 않을까. 때로는 뭐 데빈 바셀까지 초스몰 라인업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윙 자원은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 켈든 존슨은 이제 벤치에서 활약을 한 지가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벤치롤이 조금 더 익숙한 선수고 연평균 20미를 받는 자원이지만, 일단은 캐슬이나 하퍼, 바셀에게도 출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존슨은 아마도 식스맨으로 하퍼와 함께 샌안토니오 세컨 유닛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4번은 해리슨 반즈. 지난 시즌에도 건강을 과시했고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죠. 그리고 백업으로는 제레미 소연이 뛸 테고, 빅맨 포지션은 빅터 웬바냐마, 루크 코넷,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카터 브라이언트 역시도 출전 시간을 충분히 얻을 겁니다. 켈리 올리니도 마찬가지죠. 이 웬바냐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혈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위험한 부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프런트 코트 자원들은 6명이 주요 로테이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라인업 이외에 켈리 올리닉과 그리고 카터 브라이언트가 제법 많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키플레이어. 뭐 굉장히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키플레이어를 딱 꼽는다면 좀 평범할 수도 있죠. 일단 빅터 웬바냐마 평균 24.3득점에 지난 시즌 11개 리바운드, 혈전 때문에 46경기를 뛰고 시즌 아웃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평균 블락샷이 3.8개, 루키 때보다 더 늘었고요. 그리고 평균 턴오버는 3.7개에서 3.2개로 줄었습니다. 루키 때 29.7분 뛰었고 지난 시즌 때 33.2분 뛰었는데 블락은 늘고 그리고 턴오버는 줄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파울 개수는 0.1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즉 출전 시간 대비 파울 개수는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점 슛 역시도 1.8개에서 3.1개, 3점 성공률 32.5%에서 35.2%, 여러모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죠. 지금 혈전 증세에서는 완전히 회복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웬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디에런 팍스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기록만 놓고 보자면 이사이어 시즌 평균 34분 뛰면서 19.7득점, 4.3 리바운드, 6.8 어시스트, 필드골 44.6, 3점 27.64%에 그쳤다는 표현을 해야겠죠. 일단 디에런 팍스 하면 뭐 스피드 스타이기도 하고 외곽보다는 돌파, 또 미드레인지 게임을 잘 가져가는 선수긴 합니다만 3점은 완전히 고장났었죠. 하지만 분명히 또 손 부상도 있었고 또 일찌감치 또 시즌 아웃이 됐고 웬비와는 5게임밖에 호흡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팍스와 웬비가 잘 맞을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의구심은 들긴 합니다만 또 디에런 팍스의 또 클래스가 있죠. 일단 디에런 팍스는 본인의 득점뿐만 아니라 뭐 투맨 게임도 완전히 최상급 티어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빅터 웬바냐마처럼 픽앤팝과 픽앤롤과 또 픽앤슬립까지 여러가지 종류의 투맨 게임을 할 수 있는 선수와는 저는 궁합이 꽤나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디어런 팍스 역시도 지난 시즌 트레이드 또 부상,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출석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겠죠. 자, 또 한 명의 키플레이어는 바로 딜런 하퍼입니다. 2025년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지명이 됐고요. 시카고 불스에서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과 또 데니스 로드맨과 함께 3연패, 3핏을 달성했었던 그 주전 가드 론 하퍼의 아들입니다. 론 하퍼 주니어는 NBA 커리어가 사실은 볼품 없었고 또 커리어가 끝난 상태고요. 이 딜런 하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래가 창창합니다. 실력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잠재력과
그리고 또 플로어, 그러니까 플로어와 실링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자 또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이긴 합니다. 자, 다만 저는 딜런 하퍼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지명이 된 건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아예 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뭐 리빌딩 중이거나 백코트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생긴 그런 백코트 약체가 아니라는 점이 저는 딜런 하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 시즌 때 스테판 캐슬이 그랬듯이 딜런 하퍼 역시도 출전 시간에 비례하는 굉장히 예쁜 농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딜런 하퍼는 무엇보다도 일단 운동 능력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슈팅이 떨어지지 않고 한쪽 돌파만 또 편식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훌륭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전 시간을 어떻게 뚫고 나와서 조급증을 버리고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느냐, 루키 시즌을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일단 최고의 시나리오는 웸비의 올 NBA 팀 선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올스타에 참가했죠. 여러분 올스타 기억나시죠? 완전히 폭망해버린 올스타전에서 웸비가 엄청난 그런 승부욕을 내보였고 안타깝게도 그 올스타 직후에 혈전이 발견되면서 시즌 아웃 됐었죠. 올스타에 뽑혔다면 이제 3년 차는 충분히 올 NBA 팀을 노릴만 합니다. 이 올 NBA 팀에 드는 게 사실은 농구만 잘해서는 곤란하죠. 일단 건강이 우선입니다. 65경기 이상 뛰어야 올 NBA 팀에 선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웸비의 올 NBA 팀 선정은 결국 웸비가 지금의 성장 곡선을 그대로 그리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리면서 65경기 이상 뛰는, 즉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결합된다면 최상의 그런 각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7년 만에 첫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게 역시나 최고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어느 정도 팀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디에런 팍스, 딜런 하퍼, 스테판 캐슬, 데빈 바셀, 빅터 웬반야마, 제레미 소엔, 켈든 존슨 정도면 아주 미래는 창창합니다. 물론 켈든 존슨이나 데빈 바셀은 언제든지 트레이드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멤버로 사실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더라도 이상하진 않지만 이런 젊은 선수들 또 저연차 선수들이 저는 짬밥이 얼마 안 됐을 때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 가뭄 끝에 내가 데뷔하고 나서 4년 5년 뒤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과 2년 3년 만에 내가 또 우리가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지닌다는 건 저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포포비치 감독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구단 수뇌부로 가시긴 했지만 계속 포포비치 감독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즉 미치 존슨 감독이 감독 대행 때와 별다른 발전이 없이 그냥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믿고 시스템 구축이나 혹은 공격, 수비에 대한 디자인 작업 없이 그냥 무능하게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미치 존슨 감독 대행의 첫 해는 살짝 위태로워 보이긴 했어요. 자, 무엇보다도 샌안토니오는 젊은 팀입니다. 웬반야마 정도 제외하면 지금 샌안토니오의 젊은 선수들, 그러니까 디에런 팍스도 베테랑이나 뺍시다. 젊은 선수들 가운데 지금 그 누구 하나 내가 얘보다는 떨어진다, 나는 얘보다 낫다는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에요. 자, 그런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방관하고 그냥 니네들끼리 잘 커봐, 아예 손을 놓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에이, 설마 손을 놓게 하겠어? 그런 감독이 왜 맞냐면 손을 놓고 싶어서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치 존슨 감독에게서 살짝 그런 좀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포비치 감독의 이름은 최대한 나오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팍스와 웬반야마, 또 여기에 더하자면 팍스와 캐슬, 또 하나 하퍼와 캐슬, 또 팍스와 하퍼. 자, 이런 식으로 이 백코트의 조합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여부예요. 이들의 출전 시간이 서로를 엄청나게 갉아먹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데빈 바셀도 풀타임으로 3번으로 뛸 수 없죠. 분명히 2번으로 뛰는 시간이 있을 테고, 여기서 어떤 식의 교통정리가 되느냐, 교통정리라는 건 기본이 출전 시간이고 두 번째는 역할 분배입니다. 그걸 과연 미치 존슨 감독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디에런 팍스와 웸비, 지난 시즌에 10경기도 함께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짝 또 조합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서로의 장점을 갉아먹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팍스와 웸비의 투메인 게임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 때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어떻게 그 난관을 이겨나갈지가 좀 궁금하고 또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예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플레이오프는커녕 플레인 토너먼트도 아직까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웬반야마의 시즌 아웃을 샌안토니오가 일찌감치 경험했죠. 예전에 데이비드 로빈슨은 1996-97 시즌에 허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었고, 카와이 레너드가 팀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샌안토니오에 애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의 시즌 아웃을 경험한 샌안토니오 스퍼스 입장에서는 웬반야마를 많이 돌릴 수 없어요. 웬반야마가 지난 시즌 33.2분 뛰었거든요. 분명히 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교통정리, 그 다음에 미치 존슨 감독의 역량에 대한 약간의 의문부호를 감안한다면 저는 한 34, 5승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겠고, 두 번째, 백코트 과밀화에 따른 불균형 지속. 그래서 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요 백코트를 정리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팍스는 연장 계약을 맺었고 딜런 하퍼, 스테픈 캐슬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 고로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백코트 과밀화와 약간의 로스터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든 채우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트레이드 미드 시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트레이드를 굉장히 꺼리는 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팍스를 데려온 것도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빅딜을 단행한 거죠. 보통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의로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단행하는 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시즌 저는 백코트 과밀화를 풀기 위해서라도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팀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전통의 강호이자 또 웬반야마를 보유하고 있는 팀인 만큼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25-26 시즌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 몇 번째인지는 이미 까먹었지만 25-26 시즌 프리뷰 팀 바이 팀 샌안토니오 스퍼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